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자세한 현재 상황과 새로운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의 복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지금 복구된 서비스가 얼마나 됩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55개 행정정보 서비스가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포와 국제 우편 접수 및 배달 조회 등 우편 서비스도 상당 부분 재개됐지만 착불 소포 등은 아직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시스템인 경찰 교통민원 24와 산불 문자 발송 등 산림 행정 서비스는 정상 가동 중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96개 시스템이 전소되면서 핵심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647개 정보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정부는 전소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설령 큰 화재가 났더라도 바로 백업된 데이터를 쓸 수 있었다면 이게 몇 시간짜리 오류로 끝났을 텐데 문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의 재해 대비에 큰 결함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특히 재해복구 시스템의 핵심인 백업 체계의 부재는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이해가 안 된다며 질책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 2등급인 주요 시스템은 하루에 한 번, 나머지 시스템은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충남 공주센터에 백업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백업하는 데이터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31일 백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데이터 손실 가능성까지 우려되면서 정부 전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신분증 확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은행 대출을 포함해서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문제가 생긴 건데 정확한 현재 상황과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은행들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부 서비스가 재개되곤 있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금융권 업무는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은행권에서 실물 주민등록증만 갖고는 입출금 계좌 개설, 인증서 발급 등과 같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비대면은 물론 대면으로도 불가능한데요. 실물 주민등록증 서비스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영업점을 이용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알람을 보내는 등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 직원들에게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배포해 영업 차질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복구가 돼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 ATM 이용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막힌 것이니 대체 신분증을 가져갈 수 있다면 본인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예 점포가 없는 인터넷 은행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때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가 오전에 복구된 상황입니다. K뱅크와 토스뱅크는 개인 사업자 대출 등 일부 대출이 아예 중단됐었고요. 카카오뱅크는 일부 대출의 경우 실물 서류를 이미지로 내도록 하는 등 중단 없이 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정부 전산망이 순차 복구되면서 모든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등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납기가 도래해야 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우체국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치명적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필수 서비스는 일부 복구가 됐지만 배송 차질 우려는 여전하다는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지금 우체국 배송 서비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먹통이었던 우체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오전 11시쯤에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물 접수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차질을 빚은 시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물류 작업이 뒤로 밀리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송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등은 여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항 이용에 불편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오류로 신분 확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공항 주차장에 장애인 등 요금 감면 처리가 중단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불편들도 짚어보죠. 의료 복지 시스템도 마비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이한의 장사정보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먹통인데요. 상담원을 통한 전화 접수만 가능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을 발급받는 것도 관련 포털 접속이 막히면서 불가능하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교육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도 먹통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지급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피지의 신채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부터 약 3천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국내 관광과 유통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입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입국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크루즈선을 타고 오늘 오전 7시쯤 중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이 입항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들을 싣고 서울 시내로 이동할 관광버스와 승합차 수십 대가 대기해 순차적으로 차량 탑승과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입항한 지 4시간을 넘긴 지금도 일부 인원이 차량 탑승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푸드트럭 등이 마련돼 대기하는 관광객들이 K푸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환영 행사가 진행됐고요. 관광객들은 경복궁과 면세점, CJ 올리브영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상점을 방문한 뒤 오늘 밤 10시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예상됩니다. 네, 관광업계나 유통업계에서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네, 무비자 입국은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정부는 이 기간 중국인 100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기간에 관광 특수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신라면세점은 오늘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 행사와 함께 최대 60%의 화장품 할인 행사를 마련했고요. 롯데면세점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간편 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쇼핑 코스로 떠오른 CJ 올리브영과 다이소, 편의점 등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대폭 늘리는 등 큰 손맞이에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인천항에서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달 중순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가 잦은 고장을 내더니 결국 11일 만에 시민 탑승을 중단했습니다. 당초 추석 연휴 이후부터 첫 차를 앞당기고 확대 운항한다는 계획 역시 무산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당분간 시민들이 한강버스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의 시민 탑승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운항 이후 3차례 고장이 났는데요. 지난 22일 102호와 104호가 전기 개통 문제로 운항이 멈췄고 26일에는 방향타 이상 문제로 출항 10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 한 달간 다시 시범 운항 체제로 전환합니다. 시범 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4번 운항 스케줄을 유지하는데요. 각종 시나리오와 날씨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운항 날짜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0월 중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현재 운항 스케줄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원래는 다음 달부터 첫 차 시간을 앞당겨서 진정한 의미의 출퇴근 대중교통이 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다음 달 10일부터 첫 차를 현재 오전 11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긴다는 계획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루 왕복 48번 확대 운항, 출퇴근 급행 노선 추가도 계획대로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앞서 한강버스 8척 가운데 4척은 예비선으로 둬서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체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속과 달리 여태 고장이 났을 때 예비선 투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시작 일정이 1년 가까이 미뤄져 이번 달에 겨우 시작을 했는데요. 2주도 채 안 돼 다시 운항이 중단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 운항을 시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서울시의 역점 사업들 중에는 주택 공급 확대
역대 대책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 기간을 최대 6년 반 단축하고 주택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서울시의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간 내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의 경우에는 19만 8천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공공위주의 방정식이 반복되었고 무엇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오 시장이 이야기한 서울의 핵심 지역은 역시 앞서 이야기한 한강벨트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강벨트 위주로 부동산이 활성화된다면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그러니까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더 과열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추가 토어제 지정 계획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토어제 지정 권한을 가져갈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해당 지역이 규제되면 시장의 혼란과 패닉 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줄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이번 계획에 밝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그간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꾸준히 청년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각종 우대 금리를 더한 예적금 상품이 최근 몇 년간 대표적으로 출시됐는데 이럴 때 왜 중장년은 차별하느냐 하는 불만도 적지 않았죠. 이런 정책의 근거가 될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0대 청년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수치가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실질 소득은 2014년 한 달 평균 약 176만 원에서 2024년 21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1.9%가량 늘어난 건데 나머지 모든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증가세 자체도 둔화했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증가율이 2.6%였던 데 반해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1.1%로 크게 둔화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청년만 낮았습니까? 네, 청년 고용이 양적으로는 나아졌지만 질적으로는 뒷걸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14년 9%에서 2024년 5.8%로 낮아졌고 고용률도 57.4%에서 61%로 높아졌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32%에서 43.1%로 11%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층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부담도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층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1.1%에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2.8%로 뛰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음식, 숙박 물가가 연평균 4% 오르는 등 생활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실질 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렸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매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늘고 있지만 올해는 그 빈도가 유독 더 많은 것 같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니 올해 들어 매일 하루 한 곳꼴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얼마나 유출이 된 겁니까?
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유출신고 건수는 모두 2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출신고는 지난 5년간 지난해 한 해를 빼고는 매해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는 이미 8월까지 250건을 넘겼는데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31.4건이라 매일 최소 하루 1건 이상 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던 셈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서 유출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는 SK텔레콤과 예스24, GS리테일, 또 디올 티파니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유출 사유로 보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대다수인데요. 공공과 민간기관의 신고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공공과 민간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 자체가 증가하는 것 역시 전체 유출 신고 건수를 밀어 올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유출이 됐다고 신고된 정보량, 정보의 건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유출된 정보의 양 자체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911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정보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이미 3배 수준인 33,384건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이건 개별 기관이 자체 파악한 건수라서 추후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정보의 건수는 여기서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월 들어서도 롯데카드 정보 유출과 KT 해킹 사태 등 추가 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의 건수 모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해외로 시선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환율 협상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우리가 빠지게 될 거란 이야기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당국자들이 밝힌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과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 협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협상에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 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우리나라를 이 리스트에 재차 포함시킨 바 있는데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는 곧 제외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통화 스와프 협상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구 부총리의 발언이 이 같은 추측을 낳았는데요. 대통령실이 바로잡았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며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은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발표한 7월 패키지 협상 가운데 하나인 통화정책 관련 후속 논의에 해당합니다. 당시 환율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만 그 하락세에도 달러원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뛰어오르자 증권사의 달러 단타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이게 달러 RP 상품 이야기죠. 잔고가 얼마나 늘었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5대 증권사의 달러 RP 잔고는 총 65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65.7% 증가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전체 대고객 RP 매도 잔고는 코스피 화랑에 올해에만 21% 넘게 뛰며 10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5대 증권사의 달러 RP 잔고는 이보다 3배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RP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로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확정 금리 상품인데요. 만기가 짧고 유동성이 높아 사실상 달러 예금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최대 3%대 금리를 지급하는 달러 예금과 달리 달러 RP는 최대 5%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팔지는 않고 대신 달러를 유동화해서 묶어놓고 이자를 받겠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배경이 뭡니까?
네, 달러 RP에 자금을 넣어놓으면 이자뿐 아니라 환율이 더 오를 경우 환차익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로 달러를 굴리는 건데요. 이에 증권사들도 높은 금리의 달러 RP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손잡고 연 5.5% 금리의 외화 RP 상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높아진 외화 RP 수요에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시형 RP 재투자를 분산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외화 RP를 매월 15일 재투자해왔지만 RP 잔고가 늘어나 전상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연과일수 31일이 되는 날로 재투자일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의회가 막판 협의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는 올해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30일 자정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미 연방정부는 일시적 업무 정지, 즉 셧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셧다운이 되면 안보와 치안 등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요.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고 여권 발급 같은 행정 서비스가 멈춥니다. 특히 다음 달 3일 예정된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장기화되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관련해서 쟁점이 뭡니까? 네,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일단 셧다운은 피하기 위해 현재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7주짜리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 100석 가운데 찬성표가 60표 필요한데요. 53석인 공화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에서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 업무 중요도가 떨어지는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현지 시간 29일 여야 지도부와 직접 만날 예정이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빈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약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휴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다음 달 5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10분, 귀경길은 다음 달 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